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물리학 개론 CD 파트를 맡게 된 정순영입니다. 이번에 파트 C와 파트 D에서는 저희가 파트 A, B에서 좀 친숙한 개념이 나오셨던 것과 달리 약간 새롭고 낯선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실 때는 정의를 항상 숙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 정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지를 잘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할 때 파트 C와 파트 D에서 각 단원명을 말하면서 여기서 각각 어떤 게 중심이 되는지 키워드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트 C와 D는 강의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 즉 물리학이 이 파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다가 좀 막히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를 보면서 나 이 부분이 약했다, 나 이 부분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강의만 골라서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파트 C와 D라고 말하고 있지만 책에서는 파트 3과 파트 4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전자기학 부분을 파트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물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트 D라고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키워드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파트 C는 전자기학, 파트 D는 현대물리 파트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 필요하신 부분만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전자기학의 첫 번째 부분인 21장. 네, 전자기학이니까 당연히 전기 파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21장 전하에서는 기본적인 전하를 당연히 소개하고 전하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전하가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도체란 뭔가 이런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이란 거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키워드별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나가시면은 이거를 다루시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키워드별로 정리해두지 않으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지? 내가 뭘 했더라? 앞에서 이게 나왔었나? 이렇게 착각이라고 해야 하나? 혼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별로 예쁘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찾아보기가 더 쉽겠죠? 네. 그 다음에 22장 전기장에서는 네, 단원명처럼 당연히 전기장을 배웁니다. 전기장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정의와 그 정의를 이렇게 이쁘게 나타내는 공식이 있겠죠. 물리학에서 나오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로 한 거를 이렇게 기호로 풀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좀 이따가 전류에서 하겠지만 전류의 정의가 예컨대 적을 데가 없네요.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나오면은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량의 양이다.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죠. 혹은 정의를 아신다면 이렇게 이쁜 수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안다면은 헷갈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지금 기호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컨대 전기장 같은 경우에 E는 Q분의 F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F라는 것은 전자기력으로 앞에서 나왔던 힘과 같죠. 하지만 E라는 것은 저희가 앞에서 나왔던 에너지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네. 뒤에서 나오는 볼트나 아니면 P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과 약간씩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P는 운동량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알파벳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 외워주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나중에 인출해내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기장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정의 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전기장이 하는 일 이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이제 가우스 법칙이 나오는데요. 가우스 법칙은 단원명은 이렇지만 사실상 전하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어떤 공간에서 나눠요. 전하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전하의 분포가 점뿐만 아니라 원통 혹은 평면판이라고 하죠. 평면판 뭐 혹은 원뿔 등에 있을 때 네, 그렇게 얘네가 지금
전기장이 전하가 지금 원통이나 평면판에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24장은 전기 포텐셜인데 포텐셜은 앞에서 하셨다면 약간 익숙한 개념이겠죠. 이거는 에너지와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힘이 전기장에 따라서 나오는 게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이라는 힘이 나오는 이상 이 포텐셜이라는 에너지 개념이 꼭 같이 따라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전기장이 전하는 일을 알아봐요. 정확히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기력이 전하는 일을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알아보는 거죠. 에너지. 네. 그 다음에 뭐 전자기학을 이제 조금 강의를 한번 들으셨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RLC 회로에 대해서 아실 건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 RLC의 C에 해당되는 축전기가 나옵니다. 네, 얘를 뭐 코패시터나 캐패시터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뭐 한글 책에서는 대부분 그냥 축전기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C라는 게 나왔다. 얘예요. 가끔 나중에 코일이 나오겠지만 코일이 앞에가 뭔가 C일 것 같잖아요. 코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캐퍼시터고요. 캐퍼시터가 코패시터인가? 발음이 약간 표기가 이상해요. 하지만 축전기로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축전기가 일단 뭔가 저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들어와서 R이라는 저항 개념을 처음 배웠던 것처럼 얘는 C라는 축전기 개념을 처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을 배웠을 때 R이 직렬, 병렬 이런 거 했었죠? 얘도 축전기의 회로도를 간단하게 봅니다. 축전기가 저장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직렬일 때 어떻게 되냐, 병렬일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다루겠죠. 네,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이죠. 이거는 I에 대해서 배웁니다. 암페어 그리고 전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저항 R에 대해서 배우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저항이란 뭔가 아예 물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얘네가 낯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항과 그 다음에 저항이 뭐 비저항과 그 다음에 S분의 L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나타나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I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의 양이죠. 그래서 I는 뭐 T분의 Q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웁니다. 오미 법칙 같은 것도 다룰 거고요. 네. 그 다음 27장 회로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모든 회로가 나오진 않습니다. RL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지금 C와 R을 배웠기 때문에 RC까지만 다룰 수 있어요. RC 회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한 회로에 저희가 R이라는 이것과 캐퍼시터 그리고 여기서 교류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얘가 직렬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즉 RC나 RLC 혹은 뭐 LC 이런 거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이 뭐뭐인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에서는 간단한 회로도 즉 여기서는 RC까지 배웠으니까 RC 회로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회로 법칙을 배우겠죠.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키르요프의 전압법칙과 전류법칙, 즉 회로도를 그려놓고 그 회로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것이 이 회로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기장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전 자기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는 계속 전기 얘기만 나오긴 했지만 이 자기 파트에 들어가기 시작해서는 자기랑 전기랑 계속 엮어서 나와요. 앞에서 전기 배웠으니까 얘네랑 얘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봐라. 이런 건데 사실 전자기학은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 여기에서는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기장에서는 앞에 이렇게 전기장에서 배웠다시피 당연히 자기장의 개념이 뭔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겠죠.
네, 여기 나올 때 저희가 항상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계속 기호가 나와요. 기호가 나오고 단위가 나오는데 이 단위가 어떤 것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런 거를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보시면 계속 수많은 기호들이 튀어나오는데 기호들에 너무 주목하시지 마시고 이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장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기초 개념과 자기장이 뭐 어떻게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다르고요. 그 다음에 29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와 자기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종 도선들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이 있죠. 그럼 얘네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려놓고 이렇게 뺑뺑 도는 무슨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류가 나타난 상황에 있어서 자기장이 이 주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나타내 놓은 것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고요. 여기서 좀 유명한 법칙이 나오죠. 근데 여기 패러데이 법칙은 뭐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여기선 그냥 각종 도선을 갖다 놓고 전류 근처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죠. 어떻게 생성되는가. 네, 이거를 다루는 게 2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장을 기반으로 바로 다음에 수식과 함께 저희가 RLC 중에 L을 소개하는 게 유도와 유도 용량 단원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전류 근처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봤으니까 이 자기장이 사실 이거는 약간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낸 유도 기전력을 정확히 말하자면 전류를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만들어 네, 요거를 쓰고 이거는 아예 법칙이 따로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수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거는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유도와 유도 용량이 제목인 만큼 여기서는 유도기, 즉 인덕터를 소개해 줍니다. 이건 코일이라고도 하죠. 네, 이 유도기 인덕터는 저희 자기장이 변화 혹은 전류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장이 변화할 시에는 전류를 흘려보내고 전류가 변화할 시에는 자기장이 주변에 생성되도록 도와주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바로 유도기고요. 저희가 공학수학이나 이런 데서 자주 다룰 RLC 회로의 L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네, 31장은 제목은 교류전과 교류지만 사실상 그냥 RLC 회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물론 이 친구들을 다루는데 교류전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 단원이 제목이 그냥 RLC 회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R과 L과 C가 모두 들어간 회로 안에서 얘네의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혹은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임피던스나 위상 뭐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혹시 RLC 회로를 지금 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31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32장부터는 이제 얘네를 총 정리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물질의 자성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거 강의를 통합해서 왜 안 찍었냐 뭐 이런 분들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혹시 이거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한 강이나 두 강 정도 저 추가해가지고 무료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전자기장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방정식을 나타낸 거예요. 전자기장 방정식이라고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앞에서 나왔던 뭐 유도 이론들이나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데서도 많이 이용되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반에 볼 때는 뭐 이게 좀 인테그랄이나 미분기호가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뜯어보면 어려운 방정식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현대물리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죠. 33장. 네. 33장의 전자기파에서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파동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자기파가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즉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뭐 적외선 이런 친구들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전자레인지에 잘 써먹고 있는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뭐 유명하죠? 감마선, 뭐 그 다음에 X선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기하광학 파트가 조금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는 34장과 35장에서 묶어가지고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광만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4장과 35장은 저희가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거울 파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4, 35를 묶어가지고 빛의 반사와 굴절, 여기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빛의 반사와 굴절, 그리고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반사와 굴절하면 당연히 스네릴 법칙이 포함됩니다. 굴절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다닐 슬릿과 이중 슬릿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다닐 슬릿과 이중 슬릿은 뭐 빛의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36장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 파트로 넘어가죠. 네, 여기서부터 현대물리고요. 파트 D고 저희가 아마 계획대로라면 이 파트는 이제 얘랑은 독립적으로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물리만 수강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분을 표기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OT는 지금 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대물리 네, 현대물리에서는 이제 상대론과 그리고 광전효과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입자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다룹니다. 양자역학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진 않아요. 거의 뭐 양자색역학이나 양자역학 혹은 입자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나올 뿐이고요. 어디 뭐 여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얘네가 지금 만약에 학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신다면은 뭐 거의 기본이 되는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되게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물리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전 전자기학보다는 이거에 흥미를 가지실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과학 다큐멘터리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시다면 찾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심화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네, 현대물리고요. 네, 37장은
사람들이 물리하면 항상 떠올리는 상대론이 나옵니다. 네, 상대성 이론은 이론 자체는 매우 복잡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가르치는 것 자체는 이해하시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가설과 그에 따라 나오는 효과들, 즉 시간 수축이나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인터스텔라를 재밌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재미가 있겠죠? 사실 제가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상대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38장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기학보다는 현대물리가 좀 더 재밌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자기학은 너무 공식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픈 감이 있죠. 38장 같은 경우는 광자와 물질파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는 뭐 빛과 물질이 이중성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빛이 이때까지 저희가 뭐 전자기파에서도 하셨듯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입자적인 성질도 있었다. 그거를 광자라고 하자. 그래서 빛의 입자를 어떤 광자라고 하자고 정의를 내리고 이에 따라서 관측 가능한 광전 효과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러니까 마치 광자가 광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광자에 딸려 나오는 어떤 실험으로 광전 효과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질파 또한 물질이 입자 성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파동성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 물질파라는 것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 딸려서 나타날 수 있는 실험 결과로 컴퓨턴 효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광전 효과와 컴퓨턴 효과 둘 다 광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물질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험인 셈이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여주면서 광자와 물질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9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은 얘기로 계속 나옵니다. 약간 난해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물질파 더 알아보기라고 돼 있지만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물질파로 인해서 가두어진 전자에 대한 어떤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근데 이건 학교에 따라서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이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뒤에 갔을 때 뭐 궤도함수나 뭐 궤도 오비탈 혹은 파동함수, 파동 방정식 이런 거에 약간 친숙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우시면은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광자의 방출에 대한 파동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광자와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4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핵물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현대물리 하면은 대부분이 광학이나 핵물리를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광학 파트를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 현대물리에서는 상대론 그리고 핵물리에 대한 내용만 거의 다루게 될 겁니다. 40장은 이제 원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놨는데 41장이 핵물리긴 하지만 이거를 아셔야 41장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원자의 모든 것 이 단원에서는 이제 광자는 앞에서 이제 배우셨죠? 광자의 방출과 흡수로 인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원자들이 상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자들이 상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고리를 점프하게 되는데 거기에 속박된 이제 전자들이 갖는 어떤 개념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오비탈 개념이 나오면서 궤도, 가군동량, 궤도, 궤도 양자수와 궤도 자기 양자수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핀 개념도 당연히 나오겠죠. 스핀 양자수와 스핀 자기 양자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낯선 개념들이 약간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41장 원자의 모든 것. 41장도 원자의 모든 것인데 41장은 사실 제목은 원자의 모든 것인데 이게 제 책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41장은 단원명은 이렇지만 사실 이거 내용은 거의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와 LED 쪽은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이 됐고요. 바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은 이제 핵물리이고요. 이거는 이제는 이제 40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핵자에 대한 것을 배우고요. 이 핵자의 기본 특성, 즉 중성자수랑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친 수인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양성자수죠. 질량수가 양성자와 중성자수를 합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뤄서 이걸로 핵자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에서 뭐가 중성자고 뭐가 원자번호고 뭐가 질량수가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 입자, 알파 입자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그 다음에 감마는 입자라고 하기 뭐한데 알파 입자, 감마 입자, 베타 입자 등에 대해서 배우고 얘네가 지금 붕괴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핵자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고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3장에서는 핵에너지입니다. 네, 42장에서 이제 붕괴를 보면서 입자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빵 하고 터지는구나를 봤다면은 좀 더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것을 핵에너지에서 관측 가능하죠. 이제 핵분열과 핵융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원자의 공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이슈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례로는 저처럼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은 원자 폭발, 정확히 말하자면 핵 폭발으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 뒤에 어떤 방사능의 영향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3장은 핵에너지고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44장. 네, 쿼크 경입자와 빅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뭔가 입자 물리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입자에 대해서 갑자기 엄청난 소개들이 많이 나와요. 각종 입자들, 심지어는 이론만 나오고 아직 발견은 안 된 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자 물리학자들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주 대폭발 이론, 즉 빅뱅 이론을 소개하면서 우주는 넓고 광활하고 우리는 아는 것이 적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적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우주는 넓고 알아볼 것은 많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감동적이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되게 재밌어요. 이 단어는 만약에 물리를 너무 하기 싫으시다고 하더라도
한번 끝부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납니다. 저 할리데이 책이 그렇게 끝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입자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루게 될 파트 C와 파트 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 주소 혹은 강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